스포츠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팀들을 생각해본다면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마이클 조던이 이끌었던 1990년대 시카고 불스, 럭비로 100년 넘게 80%에 가까이 되는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뉴질랜드 올블랙스, 메시 전성기 시절 바르셀로나, 1960, 70년대 12년간 우승을 10번이나 했던 UCLA 대학농구팀 등등 여러 팀들이 떠오릅니다. 아마 NFL계에서는 청놀 감독의 70년대 피츠버그도 떠오를 것이고 60년대 빈스 롬바디가 이끌었던 그린베이 패커스 얘기도 무조건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스포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었던 업셋은 무엇일까요? 미라클 온 아이스, 1980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대학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프로 소련 선수들을 상대로 이겼던 경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버스터 더글라스가 무패 행진을 하고 있던 전설 마이크 타이슨을 쓰러뜨렸던 복싱 매치가 먼저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NFL에서는 아무래도 세 번째 슈퍼볼에서 AFL 챔피언이었던 뉴욕 제츠가 NFL 챔피언 볼티모어 콜츠를 상대로 16대 7로 이겼던 경기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AFL은 NFL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압도적인 팀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단연 NFL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또 가장 긴 기간 동안 군림했던 다이너스티, 2000년대 첫 20여 년을 장악했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도 생각이 납니다. 정확히 2001년부터 2018 시즌까지 우승만 6번이나 했고, 그 중심에는 쿼터백 톰 브레이디와 빌 벨리책 감독이 있었죠. 특히 1994년 셀러리 캡 시스템 도입 후 훌륭한 성적을 장기간 유지해냈었던 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드래프트를 대다수 팀들보다 늦게 하고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떠나는 와중에도 뉴잉글랜드는 슈퍼볼에 9번 진출해서 6번을 우승했죠. 2001 시즌부터 2004 시즌까지 4년간 3번을 우승했고, 또 2014 시즌부터 2018 시즌 5시즌 동안 3차례 더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18년 동안 가장 강력했던 딱 한 페이트리어트 시즌을 꼽으라면 아마 슈퍼볼 우승이 없었던 2007 시즌을 언급할 팬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우승을 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이 팀이 정규 시즌 무패 성적으로 슈퍼볼까지 순조롭게 진출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인 공격력을 자랑했는데 경기당 평균 36.8점 그리고 411야드를 기록했고, 그 중심에는 리그 MVP 톰 브레디와 그의 단짝 리시버 랜디 모스, 그리고 웨스 웰커가 이끄는 폭발적인 패싱 공격이 있었습니다. 모스와 웰커는 그 전 시즌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인디애나폴리스에게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고 브레디를 도와줄 자원을 찾고 있던 벨리칙이 2007년 오프시즌에 새로 데려왔던 선수들이죠. 이 세 선수는 각자 리그 최고 기록을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레디는 4,806 패싱야드와 50개의 터치다운, 모스는 23개의 리시빙 터치다운, 그리고 웰커는 112개의 리셉션. 득점력으로 2위 팀이었던 댈러스가 경기 평균적으로 뉴잉글랜드보다 8점이나 적은 28득점을 했던 사실을 참고하면 얼마나 뉴잉글랜드가 이해 NFL을 압도했었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잉글랜드 팀도 결국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사실, 희대의 업셋 패배로 근래 NFL 팬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선사했던 경기 중 하나였죠. 상대팀은 뉴잉글랜드 소속 컨퍼런스와는 다른 NFC에서 정규 시즌 1위를 했던 팀도 아니었고, 심지어 5시드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뉴욕 자이언츠였습니다. 뉴욕을 이끌었던 감독은 톰 코플린, 쿼터백은 일라이 매닝. 그 누구도 슈퍼볼에서 뉴욕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뉴욕의 득점력은 경기 평균 단 23점, 뉴잉글랜드의 36점에 비해 상당히 초라한 수치였죠. 그런데 도대체 뉴욕은 어떻게 10승 6패의 전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무패 행진을 하고 있던 뉴잉글랜드를 꿈의 무대 슈퍼볼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게 다윗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걸까요? 현재 직관 투어 모집이 열렸습니다. 미국 땡스기빙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6박 8일간 NFL 경기 3개 그리고 대학 경기 하나까지 총 4경기나 직관하는 일정인데요. 슈퍼볼 챔피언 필라델피아 이글스, 한국계 선수 카일 해밀턴 등등 여러분의 최애 팀들을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연히 저도 따라갑니다. 더 자세한 일정과 가격 및 경기 라인업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볼 경기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전 배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자이언츠의 이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7 시즌 시작 전 뉴욕 자이언츠 구단의 분위기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4년차 쿼터백 일라이 매닝,
2년차였던 2005 시즌 성적은 좋았지만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인터셉션 3개를 던지며 무너졌고 2006 시즌에 승률 5할을 기록하고 실수가 많은 쿼터백으로 낙인 찍힌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2007 정규 시즌에도 NFL에서 가장 많은 턴오버, 20개의 인터셉션과 7개의 펌블 턴오버를 기록했죠. 중요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턴오버를 습관적으로 했던 일라이를 빅게임에서 무너지는 선수라고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이 칭했습니다. 또한 톰 코플링 감독은 2007 시즌 시작 전 본인의 불안해진 입지에 뉴욕 운영진에게 본인이 왜 감독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설득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단장이 바뀌고 새로운 코디네이터들을 뽑는 가운데서 본인까지 대체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1969년부터 37년을 미식축구 지도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참 비참한 오프시즌을 겪어야 했죠. 다가온 2007 시즌의 시작은 사실 꽤 우울했습니다. 시즌 첫 2경기를 디비전 라이벌인 댈러스에게 그리고 컨퍼런스 라이벌인 패커스에게 졌죠. 수비가 각 경기에서 478야드와 368야드를 허용하며 35대 45 그리고 13대 35로 자이언츠는 처참히 깨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수비 코디네이터 스티브 스펙누올로의 수비 전술에 적응을 마친 뉴욕 수비수들은 시즌 3주차부터 갑자기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 차리고 경기력을 끌어올립니다. 스펙누올로 전술의 특징인 블리츠, 이 블리츠의 강도는 역시나 대단했고 특히 4주차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색을 당시 슈퍼볼 시대 NFL 최고 기록이었던 12개나 기록했습니다. 로렌스 테일러가 사이드라인에서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스트레안이 테일러의 뉴욕 자이언츠 역대 커리어 색 기록을 갈아치웠고 오시 유멘요라는 혼자서 색을 6개나 기록하며 뉴욕 자이언츠 구단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렇게 뉴욕이 6연승을 뽑아내긴 했지만 시즌 마무리는 4승 4패로 정규 시즌 10승 6패. 흥미로웠던 건 4승은 모두 원정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모두 홈에서 졌던 경기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즌의 뉴욕은 특히 턴오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일라이 매닝 혼자 27개의 턴오버 그리고 팀은 8번째로 많은 총 34개의 턴오버를 범했죠. 그런데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만큼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클러치 DNA였습니다. 10승 중 무려 반이 4쿼터에 역전승을 했던 경기들이었고 한 경기에서 턴오버 4개를 상대팀에게 주고도 무너지지 않고 경기를 이겨내는 모습까지 정말 정신력이 탁월했던 팀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팬분들이 잊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의 상대가 바로 전승 행진을 하고 있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였다는 사실이죠. 슈퍼볼 매치업이 있기 전에 이 두 팀은 서로를 이미 한번 만나본 상황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경기는 35대 38로 뉴욕 자이언츠가 지긴 했지만 뉴욕은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일라이 매닝은 터치다운 패스를 4개나 던졌고 딥스렛으로 활약했던 플렉시코 버레스는 그중 2개를 잡았습니다. 또한 뉴욕의 수비는 브래디를 상대로 색을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쿼터백 히트를 8차례 만들며 뉴잉글랜드의 패스 프로텍션을 흔들었죠. 사실 이 경기는 뉴욕에게 딱히 필요했던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었고 이 경기를 이긴다고 디비전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톰 코플링 감독은 팀을 시험하기 위해 내보냈고 훌륭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구단 전체에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자신감으로 뉴욕은 플레이오프 상대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렸습니다. 템파베이를 상대로 24대 14 승리, 정규 시즌에 2번 상대에서 모두 졌던 팀이었던 댈러스를 상대로 21대 17 4쿼터 역전 승리, 그리고 그때 당시 역대 3번째로 추운 경기였던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에서 체감온도 마이너스 31도에도 브렛파브의 그린베이 패커스를 상대로 연장전 23대 20 승리, 그렇게 슈퍼볼까지 진출해버립니다. 무려 원정 11연승이었죠. 진짜 이때 여론은 아니 이 팀이 어떻게 슈퍼볼까지 온 거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간 거냐고 물으신다면, 그리고 딱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 아마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사라진 일라이 매닝의 턴오버였을 것입니다. 정규 시즌에 혼자서 턴오버를 27개나 범했던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는 아주 깨끗한 플레이로 턴오버를 단 하나도 만들지 않았고 그 와중에 정말 클러치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 결과 와일드카드 팀으로서 슈퍼볼에 진출한 11팀 중 한 팀이 되었고 언더독의 반란을 포스트 시즌 내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슈퍼볼에서 이 언더독을 기다리고 있던 팀은 바로 역사상 단 2번째 전승 시즌을 만들기 위해 단 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고 달려오고 있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였죠. 이 경기는 역시 뉴잉글랜드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었던 경기였습니다. 역대 라스베가스 배팅 기록을 살펴보면 뉴잉글랜드가 무려 12점 차 우승 예상팀이었습니다. 이는 다음 시즌 슈퍼볼이었던 43번째 슈퍼볼부터 올해 슈퍼볼 경기까지 다 봐도 그중 가장 큰 예상 격차였고 그만큼 뉴욕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 이외 거의 모든 사람들은 뉴잉글랜드가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죠. 언더독의 반란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아무렴 이 페이트리어츠 다이너스티의 역사적인 전승 시즌이 고작 NFC 와일드카드 팀에게 무너질 것이라 보기 쉽지 않았고 또한 이 다이너스티를 이끌고 있던 주인공들이 무려 2000년대 초중반 슈퍼볼
슈퍼볼에 3번 진출해 모두 우승했던 명장 벨리첵과 MVP 브레디였으니까요. 그래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건 맞죠. 그렇게 기다리던 42번째 슈퍼볼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는 건 흐름을 보기에는 좋지만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저는 3가지의 X팩터로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점유율입니다. 뉴욕 자이언츠의 첫 드라이브부터 이건 명확히 보였습니다. 첫 드라이브로 3점을 낼 수 있었는데 이 3점보다 의미가 컸던 부분은 바로 점유 시간으로 10분을 소진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했냐 하면 뉴잉글랜드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을 아예 주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뉴잉글랜드에게 공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득점을 할 수 없고, 또한 뉴욕이 드라이브를 이렇게 길게 가져간다면 뉴잉글랜드가 공격권을 받아도 여유를 빼앗을 수 있었겠죠. 그 결과 1쿼터 종료 시점에는 뉴욕과 뉴잉글랜드가 각각 공격 드라이브를 딱 한 번만 진행한 채로 쿼터가 종료됩니다. 35대 38로 졌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와는 사뭇 다른 초반 경기 전개였죠. 실제로 이 쿼터에 나온 중계 자막에도 얼마나 뉴욕이 그 시점까지 공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볼 수 있었고, 전반이 끝난 시점에서 점유 시간은 거의 2대1로 차이가 났고, 물론 경기 종료 시점에서는 사실상 1대1에 가까운 수치였지만 전반 경기 흐름을 뉴욕이 완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경기 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면서 정말 열심히 다 봤는데, 대부분의 뉴욕 공격 플레이에서 일라이 매닝이 플레이 클락을 참 여유롭게 써가며 경기 운영을 진행했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뉴잉글랜드 수비 전술이 헷갈려서 플레이를 오디블로 바꾸느라 오래 걸렸던 플레이들도 있었고, 때로는 딜레이 오브 게임 페널티까지 받는 실수도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뉴욕은 천천히 공격 운영을 했죠. 하지만 당연히 전진을 하지 못하면 플레이 클락을 아무리 다 쓰며 경기 운영을 해도 공격권을 상대팀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뉴욕에게는 더 중요한 전술적 중점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런게임의 나비 효과였습니다. 사실 이 경기 최종 스탯라인을 보면 뉴욕의 러싱 야드는 91야드, 그리고 뉴잉글랜드는 45야드 밖에 없었습니다. 뉴욕의 러싱 생산성이 더 좋긴 했는데 사실 91야드면 그렇게 많은 야드도 아니긴 했죠. 또한 뉴욕도 뉴잉글랜드도 러싱을 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은 시도 평균 3.5야드, 그리고 뉴잉글랜드는 고작 2.8야드였습니다. 그런데 뉴욕은 정말 꾸준히 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26번을 했고, 이 러싱 공격의 중심에는 역대 황소같이 큰 피지컬로 묵직한 러싱을 구사했던 선수들 중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든 제이콥스와 작은 피지컬에 민첩하고 열정적이어서 제이콥스와는 완전히 상반된 스타일의 러싱을 구사했던 루키 아마드 브래드쇼가 있었죠. 이 두 선수는 거의 골고루 러싱 기회를 받았습니다. 로렌스 마로니에게만 의지하던 뉴잉글랜드의 러싱 전술과는 다르게 제이콥스와 브래드쇼는 서로 번갈아가며 지치지 않고 뉴잉글랜드의 수비 프론트, 즉 수비 라인과 라인베커진을 테스트할 수 있었죠. 또 러싱을 하게 되면 패스 실패로 나올 수 있는 게임 클락 정지를 방지하고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게끔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뉴욕은 러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기 초반에 특히 점유 시간을 압도할 수 있었고, 뉴욕이 원하던 방향으로 경기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벅이 전반 후반부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뉴욕의 전략이 통했죠. 두 번째 X팩터로는 바로 수비 라인의 역대급 플레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나스카 패스러쉬라는 말이 있죠. 보통은 상대 공격진이 당연히 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엣지 선수들을 라인 중앙에 넣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로 수비 라인을 꾸려 패스러쉬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모터레이스인 나스카라는 명칭이 붙은 거죠. 솔직히 스펙누얼로 수비 코치가 이 전술을 사용하기에 수비 라인 뎁스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이 시즌까지 뛸지 말지 고민이 많았던 베테랑 15년차 마이클 스트레헨부터 2007 시즌 색 랭킹 5위였고 말도 안 되는 패스러쉬 스피드를 자랑했던 오시 유멘요라, 스트레헨의 백업이었지만 사실상 선발 이상급으로 활약해주던 3년차 에지러셔 저스틴 턱, 그리고 다른 수많은 선수들까지 매서운 패스러쉬는 뉴잉글랜드의 첫 공격 플레이부터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드라이브로 터치다운을 내주긴 했지만 브래디를 색할 수 없을 때에도 꾸준히 컨택을 가했고 쿼터백 히트는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뉴잉글랜드의 공격이 시즌 내내 어나더 레벨이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도 페이트리어츠의 3앤아웃은 단 2개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뉴욕이 패스러쉬를 앞세워 이 쿼터에만 뉴잉글랜드의 2연속 3앤아웃을 유도해냈는데, 두 번째 드라이브에서 브래디는 2플레이 연속 색을 당하며 허무하게 공격권을 뉴욕에게 돌려줘야 했죠. 카위카 미첼 그리고 저스틴 턱의 색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선발로 출전했던 경기가 2개밖에 없었던 저스틴 턱은 전반 뉴잉글랜드의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그냥 색도 아니고 스트립 색까지 해내며 뉴잉글랜드
뉴잉글랜드의 공격 라인을 마구마구 흔들었습니다. 턱은 전반에만 태클 6개에 색 2개 그리고 펌블 유도까지 하나 기록했죠. 이 경기에서 뉴욕 자이언츠는 총 5개의 색과 무려 13개의 쿼터백 히트를 만들었습니다. 스펙누올로의 예측 불허 블리츠 패키지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중앙에서 블리츠를 안 할 것처럼 움직이다가 하는 플레이라든지 이선 수비수를 내려서 패스러쉬로 보내는 플레이라든지 변칙적인 플레이들을 꽤 많이 사용했죠. 결과적으로 스펙놀로의 전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뉴잉글랜드의 희망을 완전히 박살냈던 플레이도 색이었으니까요. 솔직히 경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마음 놓고 패스러쉬를 하는데 왜 뉴잉글랜드는 러싱으로 경기를 풀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였습니다. 그런데 뉴욕이 러싱까지 너무 잘 막아버리니까 뉴잉글랜드는 해결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길었던 뉴잉글랜드의 러싱 플레이는 고작 9야드짜리 플레이였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초반에 라이트가드 스티븐 닐이 부상으로 빠지며 러싱 공격 운영이 더 쉽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뉴욕의 수비 라인과 그 뒤에서 날아다녔던 수비 유닛의 리더 안토니오 피어스는 필사적으로 뉴잉글랜드의 러싱 공격을 막았고 결국 총 45야드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엑스팩터는 바로 뉴욕 자이언츠의 리더이자 쿼터백 일라이 매닝이었습니다. 매닝은 2007 시즌 전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도 못 가봤던 선수였습니다. 2005 시즌과 2006 시즌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각각 하나씩 뛰며 인터셉션을 총 4개나 던졌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플레이오프에서는 믿을만하지 않은 선수였죠. 하지만 이미 이야기했듯이 2007 시즌 플레이오프에서의 일라이 매닝은 완전히 다른 선수였습니다. 턴오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경기 일라이 특유의 포커 페이스와 가끔은 생각을 안 하나 싶을 정도의 강심장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왔죠. 슈퍼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터셉션이 하나 있긴 했는데 이것도 일라이 매닝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패스가 루키 리시버 스티브 스미스 쪽으로 정확히 갔지만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서 굴절되고 뉴잉글랜드 수비수의 품속으로 쏙 들어간 경우였죠. 경기 초반부터 일라이 매닝의 클러치 강심장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해설자 트로이 에이크먼의 코멘트를 통해서 말이죠. I know for me personally, I was hyperventilating in the huddle. I was having a hard time calling the plays. You know, Eli, I don't know we're going to get a good read from him just because of the nature of his makeup. 여러 인터넷 자료들을 봐도 일라이 매닝에 관한 이야기는 스톤 콜드 킬러, 즉 긴장이 없고 빅게임에 강한 선수였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죠. 이 플레이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백필드에서 태클을 당하는 와중에도 패스를 두려움 없이 시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리시빙 타겟 선수 쪽에 더블팀이 있어도 일라이 매닝은 자신있게 강속구 패스를 던져 끼워 넣었습니다. 물론 커리어 내내 이런 비슷한 맥락의 플레이들로 인해 인터셉션을 많이 기록했고 가끔은 단일 시즌 터치다운보다 인터셉션을 더 많이 던졌던 경우도 있었지만 이해 플레이오프 일라이 매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패스를 던지는 것 같아 보여도 뉴욕 자이언츠 선수의 품속으로 공이 빨려 들어가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였죠. 운도 실력이라고 이 경기, 이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만큼은 온 세상 모든 스포츠 운이 다 일라이에게 몰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이 쿼터에 매닝이 공을 정말 타겟을 보는 건지 마는 건지 싶을 정도로 높게 펀트처럼 던지는데 왼쪽 사이드라인 쪽으로 가고 있던 베테랑 리시버 아마니 투머 품속으로 공이 쏙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진짜 매닝 패스에 뭐가 씌었나 생각까지 했습니다. 또 매닝이 이 경기에서 펌블을 2차례나 했는데 2개 모두 정말 기적적으로 턴오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펌블은 아마드 브래드쇼와 핸드오프를 하다가 공을 놓치며 공이 땅에 떨어졌는데 페이트리어츠 선수인 58번 피에르 우즈가 먼저 리커버리를 가져간 것처럼 보였지만 러닝백 브래드쇼가 소유권 싸움에서 본인보다 큰 뉴잉글랜드 선수들을 뿌리치고 공격권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펌블은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토마스가 코너를 돌아 빠르게 일라이 매닝이 가지고 있던 공을 쳐내며 스트립색을 만들었지만 오른쪽으로 멀리 튕겨간 이 공은 또 브래드쇼가 먼저 바깥으로 쳐내려다 공이 앞으로 갔고 기가 막히게 공이 굴러가던 위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선수 스티브 스미스가 펌블을 리커버했죠. 근데 일라이 매닝과 뉴욕 자이언츠의 이쯤 되면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유율을 높이고 패스러쉬로 톰 브레이디를 흔들고 일라이 매닝의 역대급 퍼포먼스가 나왔지만 그래도 뉴욕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특히 경기 내내 혼신의 힘을 다해 뛰던 수비가 지쳐갔고 뉴잉글랜드를 7점으로 막고 있던 뉴욕은 결국 4쿼터 3분을 채 안 남기고 서드앤골 상황에 톰 브레이디와 랜디 모스에게 터치다운을 허용합니다. 뉴잉글랜드가 절대 쉽게 무너질 팀이 아니었죠. 뉴잉글랜드는 드라이브를 짧게 끊어가며 패스러쉬를 무력화시켰고 차근차근 엔드존과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경기 내내 조용했던 랜디 모스의 터치다운 캐치가 나왔습니다. 모스 안쪽에 자리 잡고 있던 웨스 웰커에게 더블팀이 향했고 랜디 모스를 레드존에서 1대1로 막으려던 뉴욕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아무리 랜디 모스를 경기 내내 잘 막았어도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죠. 그렇게 정확히 시즌 2분 42초를 남기고 일라이 매닝이 출격합니다. 4쿼터 역전승을 시즌 동안 5차례나 만들어
만들었던 뉴욕의 정신적 지주 이 강심장 일라이 매닝의 다음 드라이브는 역사적이었습니다. 17야드 라인에서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금방 서드다운 상황이 나오는데 일라이 매닝이 클러치 패스를 던집니다. 하지만 거리상 살짝 부족했던 플레이였고 고포잇 상황까지 나왔죠. 이걸 실패하면 사실상 슈퍼볼 경기를 비롯해 시즌이 그냥 끝나는 건데 브랜든 제이콥스가 아주 가까스로 컨버전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성공했죠. 그 후 1분 20초가 남은 경기 세컨 앤 5로 패스 플레이가 나옵니다. 타겟은 오른쪽 사이드라인 부근에서 루트를 달리고 있던 데이비드 타일이었죠.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오는데 화가 거의 없는 일라이 매닝도 화를 내며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드문 장면이었죠. 타이리가 루트를 잘못 뛰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타이리는 슈퍼볼 직전 훈련 세션에서도 본인에게 왔던 패스를 모두 놓쳤었다고 합니다. 단 하나의 캐치가 없었죠. 그때는 일라이 매닝이 여기서는 놓쳤지만 경기에서는 잘할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이런 크리티컬한 순간에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나오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바로 다음 플레이에서 타이리의 몇 주간 쌓였던 실수들을 만회하고도 남는 플레이가 나옵니다. 서드 앤 5 컨버전이 필요한 뉴욕 자이언츠. 스냅이 되자마자 뉴잉글랜드의 패스러쉬가 매섭게 포켓을 좁혀옵니다. 일라이 매닝은 이 수비수들을 피하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깨까지 잡히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가까스로 패스러쉬를 피해 빈 공간을 찾습니다. 그렇게 패스를 던지는데 타겟은 바로 데이비드 타일이 베테랑 올프로 세이프티 로드니 해리슨과 몸싸움을 이겨내며 공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캐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했죠. 패스를 잡은 상태에서 해리슨이 공을 쳐내는 바람에 왼손은 공을 놓쳤는데 오른손으로 잡고 헬멧에 공을 고정시켜 빅플레이를 완성시켰습니다. 32야드짜리 기적의 플레이였고 아직까지도 헬멧 캐치로 불리며 회자되는 NFL 역사상 역대급 레전드 플레이 중 하나입니다. 와, 봐도 소름 돋는 플레이였죠. 어떻게 보면 운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효과적인 뉴잉글랜드 상대 맞춤 전략으로 뉴욕이 보상받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헬멧 캐치로 드라이브는 연장했지만 수명을 잠깐 연장한 것 뿐이지 아직 득점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4점 차였기 때문에 필드골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색도 나왔고 51초를 남기고 진행했던 패스 플레이에서는 인터셉션이 나올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패스까지 나왔죠. 그런데 클러치 DNA를 타고난 일라이 매닝은 서드 앤 롱 11야드 이상을 전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른쪽 스미스를 정확하게 찾았고 다시 한번 수명을 연장합니다. 심지어 바깥으로 나가며 게임 클락까지 멈출 수 있었죠. 13야드 라인에서 다시 한번 패스 플레이. 일라이 매닝이 왼쪽을 보는데 이 감각적인 로빙 패스는 플렉시코 버레스의 품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척 바깥쪽으로 향했던 아름다운 슬랜트 앤 고 루트를 달렸고 정말 여유롭게 패스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17대 14. 물론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게임 클락 25초를 남기고 나왔던 플레이는 뉴욕 자이언츠의 색이었습니다. 경기의 5번째 색이었고 13번째 쿼터백 히트였습니다. 그렇게 뉴욕 자이언츠는 18승 무패의 전적으로 슈퍼볼에 진출했던 뉴잉글랜드에게 시즌 첫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뉴잉글랜드는 시즌을 18승과 한 개의 거대한 자이언트 패배로 마무리했죠.